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세원씨,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유라고 하면 일단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게 떠오르는데요. 만약에 자신의 의지대로 하더라도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남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도 자유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자유란 타인의 자유나 다른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자신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적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한 모든 행위의 결과는 바로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자유인가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역사상 최초의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어떤 상황에서 생기게 되었나요? 자유주의는 처음에 생길 때는 17세기 이전부터 생겼던 확고한 신분사인 유럽에서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도 권한이 많은 관직이나 종교적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 반대로 평민과 농노는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도 정치에 대한 발언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자유인 거주 이전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이때는 평민들 중에서도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소위 부르주아지 계층이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들은 상공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이들 부르주아지들은 그 상공업을 유지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했었는데요. 중세의 신분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손쉽게 얻을 수가 없었어요. 또 상거래를 할 때 물건의 가격을 성직자가 정하게 하고 왕실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기업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주는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하는 상공업자들에게는 불만이 많았었겠네요. 그렇지만 이런 상공업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완고한 중세 신분사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같은 사태가 생기게 되어서 유럽이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됩니다. 그런 혁명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고 대중의 생각을 바꿀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프랑스 혁명 같은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상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국가는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상태라서 귀족과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전체를 위해 그 국가 권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 노동의 자유, 사유재산 소유의 자유, 상거래의 자유 등을 신장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상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뒷받침이 되면서 계몽주의적 지식인과 함께 상공업을 하는 부르주아지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이데올로기가 왜 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나요?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이 자유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상태라고 규정하였고요. 또 이 자유를 개인에게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인끼리 자유의 행위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과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중세 신분 사회에서는 법과 국가보다는 왕과 귀족, 성직자의 결정이 우선시 되었지만 자유를 추구하려다 보니 개인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법과 국가가 필요했고요.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유주의와 함께 입헌 민주주의가 요구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개인이 잘 사는 것도 개인이 책임, 개인이 못 사는 것도 개인이 책임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하는 지적 능력을 키워야 하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것도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주는 대신에 그 책임도 자신에게 최대한 주어진 상태가 되었네요. 자유주의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국가적으로는 좀 전에 말했듯이 절대 군주국가에서 입헌민주국가로 바뀌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상거래와 사유재산이 인정되어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쓴 결과 사회 전체의 부의 총량이 중세시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즉 모든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어요. 또 사회적으로는 신분사회가 와해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불관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죠. 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쟁은 극대화하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바람에 양육강식이나 승자 독식의 논리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심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만일 대자본이 소자본의 사업을 죽이기 위해 저가의 물량 공세로 소자본 사업자를 망하게 한 뒤에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서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자유의사와 책임을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어느 일방이 불리한 약탈적 계약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심심찮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예기획사와 가수 지망생 사이의 소위 노예계약도 그런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어느 정도 계약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했다면 그 실패도 모두 그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자유주의 입장이라서 불행해지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데올로기가 새로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유주의는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민주주의와 국부론에 근거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합쳐서 생긴 이데올로기로서 중세 신분사회를 붕괴시키고 근대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하였어요. 오늘은 역사상 최초의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를 살펴봤어요. 다음에도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안녕! 안녕!